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9년 10월 6일 제 10회 10차 메타버스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아주 입방민의 아주 다재다능하신 진산 이두화 교수 교수님을 모시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 이런 것도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주제로 일상의 미래의 일상, 미래의 일상 그리고 소태산의 십상을 가지고 설법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오래전에 늘 연말해봤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 37, 8살쯤에 화두처럼 갖고 있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인가.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미래의 일상은 하우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 한 근 25년 전쯤에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야,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상당히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오늘 좋겠다. 법문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하고 잘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법문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법해 주실 이두화 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와, 잘 걸어가신다. 걷는 게 저희는 점프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점프를 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무님.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좀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바꾸고 제 말씀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제목은 미래의 일상 소태산 십상이라는 제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좀 요약은 저의 생각의 대부분은 소태산의 삶에서 또는 소태산의 말씀에서 사실 영감을 받은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된달까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그 대종사님의 삶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잠깐만요. 지금 말씀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얼굴 표정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PPT를 넘겨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면에 이미지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기후위기에 대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제가 3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은데요. 3개월 만에 또 AI 쪽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작년 11월에 챗GPT가 4.0 터보를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중요한 얘기를 했고, 그게 점차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9월 8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챗GPT의 기억력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어요. 제가 챗GPT로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챗GPT에게 기억력이 생겼다는 말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면, 얘가 이제 기억을 하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신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력이 생겼고, 그 기억력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챗GPT는 오늘 들어갔다가 내일 들어가면 저를 계속 기억하지는 못했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챗GPT가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이제 뭐 어제는 어땠고 그제는 어땠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친구 같은 어떤 버전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제 미래가 굉장히 가까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9월 하순에 챗GPT 4.5.1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버전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버전은 이제 정말 사람 친구 같은, 그래서 유료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예를 들면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사투리라든지, 영어도 뭐 호주식 영어라든지 브리티시 잉글리시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잉글리시, 뭐 인디안 잉글리시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일어난 변화고요. 그게 이제 챗GPT 4.5.1이라는 버전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들이 사실 별로 크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어떤 부분이 좀 관심이 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반려지능으로서의 이제 맞춤형 AI가 드디어 이제 시작됐다라고 느껴져요. 그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허들이 제가 볼 때 맞춤형이라고 보거든요. 맞춤형이라는 거는 이제 나를 이해하고 학습하고 나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친구처럼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는, 타인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게 이제 지금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보도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미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좀 상당히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기 지금 나오지만 대종사님은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의 문명은 든든하고 즐거운 미래다. 어찌 즐겁고 든든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인류는 차차 장년기에 들 거라는 말씀도 하셨고, 세상의 인지가 차차 밝아져서
서로 돕고 우호상통할 것이다. 그리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세계가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나니라. 그리고 이제 특히 이 한국에 대해서 또 비중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근거가 있고요. 저는 이제 소태사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궤적 자체가 미래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삶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뒷부분에 소태산 10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점들을 좀 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미래를 볼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태산의 어떤 말씀에 근거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공부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콘텐츠 창작자로서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미래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걸 실제로 활용을 하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 미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미래를 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태산을 잘 이해했다면 저는 미래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태산의 삶 자체가 미래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양한 어떤 그 나로부터의 확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십상을 통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와 함께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물론 뭐 온불교인 중에서도 한국인이 아닌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아시아인이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대다수 우리는 원불교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면서 또 아시아인이면서 지구시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불교인이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편인데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아직은 우리한테 그 어떤 아시아인들한테도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아세안 국가들, 뭐 동남아라고 얘기하는 11개 나라, 뭐 동남아 국가들을 가보면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인은 사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아시아인이라는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우리가 이 배경화면도 그 영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구시민,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하는 그 지구시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계시민이라고 했다가 사실은 그 세계시민이라는 용어가 좀 한정적이다라고 해서 요즘은 지구시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사는 모두가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 또는 한 단체, 한 국가가 지금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지구 전체가 같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기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어떤 전쟁의 문제도 그렇고 평화의 문제, 또 AI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원불교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한번 생각해보고 더 확장시키면 지구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정도의 스케일이 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좀 대종사님 특히 강조하셨던 부분, 우리가
우리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스스로 가장 비중 있게 인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고 원불교인이죠, 대부분.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과 원불교인이라고 하는 것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뭐랄까요, 좀, 동질감이랄까요? 공통점이랄까요? 이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한국인과 원불교인의 좀 공통 정체성, 공동의 정체성이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까요? 글쎄, 원불교가 여튼 우리 한국에서 자생된 종교라는 면이 있고, 그분이 또 예, 한국인이라는 것, 또 어찌 보면 그분이 이 한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용으로 변모되는 그런 아주 미래가 밝게 아주 양양하게 보시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 원불교 크게 보면 그렇고요. 작게 네. 보면은 한국인과 원불교는 좀 다를 약간은 좀 그렇긴 하지요. 근데 크게 보면은 그래 원불교가 한국에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 이제 사실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뭐 혈연과 법연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좀 과학적으로 풀면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DNA 생물학적 유전자 DNA 중에서 이제 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GENE라고 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리차드 호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도 나왔고 그 뒤에 상당히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 중에 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MEME. 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예. 진이라는 소리. 밈이라는 게 그 이기적 유전자 이후에도 이제 상당히 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밈이라 그러면 어떤 그 좀 희화화된 어떤 영상 같은 걸 또는 상징물 같은 걸 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이제 문화적 유전자, 문화 유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이 생물학적 유전자,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DNA라면 밈은 문화적 유전자.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원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 유전자가 서로 이제 그렇게 일종의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평적 유전자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과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항상 소태산 대종사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DNA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유전자 또는 종교적 유전자, 종교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그 진과 원불교인으로서의 그 밈이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공부도 그렇고 우리 교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 가지 좀 근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한국의 인연이 깊은 종교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진급기에 있고 금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그리고 조선은 정신적 방면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개일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어변 성룡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원사님 말씀하신 그 용이 돼가고 있는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그 교전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보자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정산중 목사님이나 종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정산종사님은 조선은 광명이 세계에 비친다는 뜻이고 한국의 한은 비로자나불과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정산종사님은 또 나는 평생에 기쁜 일 두 가지가 있노니 첫째는 이 나라에 태어남이요 둘째는 대종사를 만남이라. 그리고 태극은 무국이며 무국은 일원이라. 이런 대도가 장차 온 인류의 귀의처가 되고 이 나라가 정신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여기 그 보시면 그 정산종사님 말씀하신 기쁜 일 중에 첫째가 이 나라에 태어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종사님을 만난 것보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게 더 기쁘다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지는 좀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튼 이 나라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얼만큼 크게 평가하는가 하는 거고요. 대산종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세 가지 기쁨이 있고 첫째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다. 뭐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 우리 또 이후에 모든 원불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느냐를 좀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충분히 지난번에도 한번 한국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이제 이어령 선생의 가위바위보 문명론 이분이 한예종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들었고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그때는 이제 문화부였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화부를 처음 김영삼 정권 때 만들면서 문화부라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술의 대중화, 모든 대중이 예술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그 가위바위보 문명론이라고 하는 이 책을 꽤 오래전에 일본에서 먼저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책이 출판이 됐어요.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건 뭐냐면 이 일본에서 이 책이 하도 좀 이슈가 돼서 이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평가를 받아서 이 책이 예를 들면 고교 입시라든가 대입 시험이라든가 이런데 지문으로 쓰여집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이. 근데 사실 이 책에 나온 내용은 한국에 대한 엄청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중요성.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중일을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위가 일본이고 보가 중국이고 그리고 가위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가위바위보가 전 세계에 있는데 보통 이제 락, 시저스 페이퍼라든가 뭐 보통 이제 주먹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가위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문명은 동전 던지기에서 가위바위보로 이동하고 있다. 가위바위보 문명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랜 이항 대립의 문명이 바뀌는 것이다. 한국 문화는 양극을 융합하는 그레이존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문화는 비빔밥, 승강기, 빼다지, 미다지, 나들이 같은 양면성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양면성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를 들면 승강기를 영어로는 엘리베이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엘리베이터,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보통 이렇게 상승한다는 뜻이래요.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 엘리베이터라는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는 그냥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언어의 어떤 그 어떤 현상의 양면성을 언어에서 아주 직시하고 있는 게 한국어라는 거죠.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려가는 것. 물론 이게 뭐 중국에서도 이런 말을 쓰지만 요즘은 중국에서 이렇게 안 씁니다. 승강기라고. 그냥 TNT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승강기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지만 빼다지, 미다지, 나들이 이런 것도 사실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양면성의 문화, 양극단을 통합하는 문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예를 보면, 예문들을 보면 그 제레미 러피킨이라는 이제 미국의 학자, 자크 아탈리 같은 프랑스 철학자 이런 분들이 프랑스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유럽 연합, 유로가 아시아로 수출이 된다면, 그러니까 아시아 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 연합이 만들어진다면 한국은 아시아 연합을 주도할 가장 이상적인 국가고 나아가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든가 유로피안 드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에서 아시아 그 48개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원불교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한번 고민해 볼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아시아가 사실 뭐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유럽연합처럼 어떤 연합체로 가게 된다면 그 중심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한중일은 굉장히 그 빈번하게 어떤 연합체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팀워크 플레이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중일 그 협의체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상설로 있는데 그 기구가 한국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본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한중일이 뭘 같이 하게 되면 항상 사실은 한국이 중심이 되는 것은 저도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금 한류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세안 국가 이런 데서 아시아적 가치로 한류를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원불교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한류 자체를 저는 이제 어떤 대중문화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글로벌 경쟁력을 얻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그 한류 현상이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라든가 심지어는 철학이라든가 종교 어떤 신화하고까지 연관이 되는 어떤 그 맥락 안에서 한국의 문화적인 어떤 베이스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이제 저는 수용, 융합, 재창조, 창발적 재창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저의 그냥 표현이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사실은 원불교가 바로 이런 수용, 융합, 창조 그 표현 자체는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하시고 혹 인용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원불교가 한국과 매칭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면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언급드렸지만 바로 이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 연구 기관이죠. 한국학을 다루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그 2016년도에 펴냈던 책이 문화 정체성과 종교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정체성을 그
규정하는데 고래로 옛날부터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종교로 인해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정체성이 형성된 경우가 많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가 우리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만 원불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불교가 가장 한국적 문화 정체성을 드러난다.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교조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대 종법사, 3대 종법사 그리고 모든 원불교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원불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조화롭게 형성하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세계 보편 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보편 종교적인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원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미래적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미래 기술이나 어떤 미래의 어떤 문화 트렌드 이런 것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그 다양한 정체성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과 또 시너지를 만들면서 그 정체성을 잘 우리가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느냐. 마치 대소유무의 신법처럼 그런 크게 볼 수 있는 관점과 또 세세하게 보는 관점 안에서 그런 것들이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원불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불교와 또 대종사 14항을 좀 말씀을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뭐 말씀드린 문장이지만 원불교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묻는다면 저는 개벽과 겸전의 축제다. 사실은 저는 하나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불교가 물론 종교지만 원불교는 물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미래 비전이고 그 어떤 미래 비전이냐 개벽과 겸전의 축제라고 하는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원불교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의 가장 핵심에 소태산에 대한 이해, 소태산 10상, 소태산의 일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대종사님 시상을 한번 다시 여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1상부터 4상까지 여기 이제 우선 좀 정리를 해놨는데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한번 다시 되짚어서 조금 보면 태어나셔서 바로 이제 7살 때 하늘 보고 의문 내신 상, 관천기의상이라는 게 있죠. 하늘 보고 의심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의심의 종류가 되게 재밌어요. 혹시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소태사님께서 가지셨던 의심에 어떤 저는 좀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봤어요. 소태사님이 과연 어떤 의심을 가지셨느냐 하는 거를 한번 이래저래 맞춰보니까 거기 굉장히 재밌는 카테고리가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의심을 하셨다고 알고 계신가요? 잘못 들었는데 한 번 다시 질문해 주실까요? 소태사님께서 그 관천기의상, 그러니까, 수업할 때 의문을 내셨는데 그 의문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떤 의문들이 구름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엄마 아버지는 뭐 왜 친한가, 한 두 개는 생각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왜 그러니까 산신에다가 먼저 제사를 지냈지? 뭐 이것도 뭐 있었던 거고 그때 당시. 그렇죠.
그게 이제 쭉 그걸 한번 정리해본 그 문건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쭉 읽어보니까, 카테고라이징이 우주와 인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중사님의 의문이 우주에 대한 의문과 인생에 대한 의문이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인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구름은 어디서 오고 또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에 대한 의심이라면, 인생에 대한 것은 사람은 왜 이렇게 못나고 잘나고 다 차별이 있는가, 잘 살고 못 살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회는 왜 뭐 이런 인생과 사회, 우주와 인생에 대한 것이었다면, 마지막 의문은 그 서문성 교무가 쓴 그 책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의문하는 나는 또 누구인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와 인생과 나에 대한 의문을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구도하신 그 세 가지의 상이라고 합니다. 구도 삼상이라고 그러는데, 구도의 삼상을 보면 먼저 삼바제의 기원을 하세요. 삼바제에서. 근데 이게 이제 산신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에 대한 의문에 대한 그 일종의 답을 얻기 위한 거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하신 게 이제 그 구사고행상.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나보다 더 지적인 존재를 만나서 내가 직접 그걸 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구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강변 입정상은 그게 안 되니까 내 안으로 침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문도 우주, 인생, 나였다면, 이제 그 구도 과정도 이 2상, 3상, 4상, 이 3대 구도 과정이 전부 우주, 3년기원상은 우주에 빌고, 그 다음에 구사고행상은 인간 사회에서 빌고, 인간 사회에서 그걸 찾으려고 애쓰고, 의문을 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결국 그게 안 되니까 내 안에서 의문을 찾으려고, 의문을 풀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대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요즘은 사실 좀 상대적으로 덜 회자가 되는 거지만, 여기 보면 이제 디지털 혁명에 기반해서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래의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 공간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좀 쉽게 풀면 물리적 공간은 현실이고, 디지털 공간은 가상이고, 생물학적 공간은 바로 이 몸과 마음, 나의 생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어떤 미래 카테고리, 범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대중사님의 바로 이 삼상이 구도 삼상, 의문의 가상, 현실, 나라고 하는, 또 구도 삼상도 삼년기원상, 구사고행상, 강변입장상 자체가 역시 우주와 인생과 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가상과 현실과 나, 생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냐면, 우리가 그 고뇌의 깊이에 대해서, 또는 의문의 깊이, 또 그걸 풀려고 하는 어떤 푸는 고행의 어떤 깊이 차원에서 사실 굉장히 미래적이고 광범위한 어떤 의문과 고행의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그런 의문과 또 고행, 또 이런 그 의문을 풀기 위한 구도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장항상이라고 하는 노론목에서 대각하신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장항대각상이 폭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왜 제가 이렇게 이게 광범위하고 폭발적이고 전면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의문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의문 자체가 전면적이었고 광범위했고 구도 자체가 역시 광범위하고 전면적이었고 또 그것들이 완벽한 어떤 구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그런 의문과 구도의 결과로 나와진 어떤 대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대각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여주신 어떤 삶의 궤적 역시도 영산 앞에서 방언하신 상, 혈인으로 법인 받은 상, 이게 이제 영산 방언상과 혈인 법인상이죠. 이게 이제 이 두 상이 대각 이후에 바로 가장 현실적인 양계에서 어떤 종교 단체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프로세스죠. 현실에서 뭔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시고 협동조합도 만드시고 저축조합 이런 것도 만드시고 방언공사도 하시고 숫장사도 하시고 아주 경제적이고 물론 이제 어떤 기금 마련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래 종교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인으로 법인 받은 상이라고 하는 게 음계 인증을 받으셨다, 법계 인증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음계와 양계, 현실과 역시 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영산 방언상과 혈인 방언상의 결과를 또 구체적인 현실 검증 또 음계 인증의 결과를 동네 제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원흉 회통한 그런 교전에다가 담아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로 이것은 사실은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대종사님의 대각 이후의 과정도 사실은 저는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을 한 분의 그냥 종교인으로 가두기에는 이분이 보여주신 스케일이라든가 이분이 보여주신 범주가 너무 컸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탈종교적이면서 통종교적이면서 역시 종교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어떤 형태의 일종의 뭐랄까요? 포교 과정, 대중 과정, 재생 의사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틈날 때마다 주장하는 종교이자 통종교이자 탈종교인 이 특성을 우물교가 잘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대종사 10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신룡리에서 익산 성지 금년이 이제 10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룡리에서 전법을 하셨고 그리고 개미년에 열반하신 상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원불교가 대종사님의 생애로도 그렇고 대종사님의 교법으로도 말씀을 요약해 보면 개벽과 경전의 축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다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불교는 개벽의 종교고 겸전의 종교, 또 겸전의 축제, 개벽의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는 AI를 저는 사물 진화라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물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AI 안에 그냥 포함해서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IA,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IA라고 보고요. 이건 인간의 진화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AI가 진화해가지고 인간을 넘어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은 대부분 이런 IA에 대한 뭐랄까요. 좀
무지거나 아니 뭐 무지라고 할 필요 없지만 그거를 좀 더 깊게 사유하지 않는 어떤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물과 인간이 같이 진화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미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공간, 지금은 사실 우리가 마치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만나고 있지만, 제가 이제 11월 말쯤 그 명절 대제를 즈음해가지고 메타버스에서 손채산 영화제를 할 겁니다. 그때는 한번 이제 좀 소개는 드리겠지만 그거는 이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어떤 축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이렇게 그냥 불편하게 가상 공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메타버스의 다가 아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메타버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우리가 가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제 융합과 시너지와 어떤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메타버스고, 그걸 이제 저는 시공간의 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 보면 급속하고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은 어떤 한 측면이 아니고 사물과 인간과 시공간이 동시에 급속하고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게 저는 물질개벽의 하나의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개벽의 양상을 토대로 정신개벽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인간 정신이 이 물질개벽을 주도적으로 공진화하는 것, 공진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래를 잘 사는 방법을 한마디로 저한테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공진화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진화라고 하는 게 인간과 기계 또는 뭐 인간과 그 모든 관계들 안에서 사실은 생명과 뭐 무생물, 생물과 무생물, 뭐 이런 인간과 뭐 자연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진화해 갈 것이냐, 또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정신개벽의 한 방법이고 미래를 살아가는 키워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공진화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린 표지만 저는 이제 겸전, 대종사님의 교리에 그 전체, 교법 전체에 또는 생애 전체에서 보여주신 이 겸전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 그 공진화의 방법론으로서 병행, 병진, 겸전, 쌍전, 일려라고 하는, 제가 이 토폴로지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 디테일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이분법을 극복하고 병행하고 병진하고 겸전하고 쌍전하고 일려에 이르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과 기계, 또 개인과 집단, 그리고 나와 우리, 이런 모든 관계들이 공진화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손채산 대종사님이 삶에서 보여주신, 식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법에서 배우고 우리가 미래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짝짝짝 보냈더니 이걸 한성을 박수 치는데 한성을 냈습니다. 이거 너무 풍화처럼 그냥 깜빡해가지고 늦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유, 정말 잘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늘 추구해보고 싶었고 늘 뭐라고 할까요? 염두에서 잊지 않고 늘 연마하듯이 이렇게 찾았던 부분들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개벽과 겸전할 때 겸전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겸전? 겸전이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요.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이런 이게 일종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양극단을 극복하는 어떤 방식인데, 이사병행, 그러니까 일과 이치는 병행돼야 된다. 삼학병진, 삼학은 병진돼야 되고, 도학과학도 병진돼야 되고, 공부 사업도 병진해야 되고, 자퇴력도 병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행이라든가 내외 이런 것도 겸전해야 된다. 영유군 쌍전하고 동정이력, 생사이력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표어고 우리 이제 교전 전체에 나와 있는 이거 말고도 또 융합에 대한 어떤 워딩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병행과 병진, 병진과 겸전 이것들을 잘 구분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것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분법을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은 이론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든 이론상 이론주의,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이분법을 극복하는 어떤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그 진리,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대종사님은 이사병행, 학병진, 지행겸전, 내외겸전, 영육상전 이런 거를 한 번도 이렇게 다르게 쓰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사병진이라고 쓰신다든지 뭐 삼학쌍전이라든지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읽어본 바로는 정산중사님은 한두 번 좀 이렇게 다르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게 오리지널리티라고 생각하는데 대종사님께는 이게 그 겸전이라고 하는 이게 그 모든 어떤 갈등의 출발이 결국 이분법이고 이런 이분법적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 교리 전체에 나와 있고 사실은 지금 시대를 이제 융합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융합의 시대에 그 융합이라는 말도 사실 전문가들이 충분히 이제 그 뜻이라든가 뭐 이런 구분이라든가 뭐 융합, 통섭, 통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는데 대종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종의 융합의 디테일, 겸전의 디테일을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어떻게 모든 이분법을 극복하는 이론의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워딩으로 저는 겸전을 쓴 거고요. 겸전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 토폴로지로 그려놓은 것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겸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문으로 말하면 이게 겸할겸자라는 게 있을 건데, 그러니까 어느 예. 한쪽만 치우친 것이 아니고 겸해서 겸할겸 그리고 그렇죠. 완전할 점자를 쓴 거겠죠? 완전할 점자. 그렇죠. 그러니까 영육 겸하여 완전하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신앙만이 아니고 이 신앙을 직접 일상생활 또 진리적인 것만 아니고 사실적 도덕 이제 이런 것을 통틀어 겸전이라는 말 쓰신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어떤 한쪽을 원불교는 사실은 일과 공부를 같이 하고 삼학을 병진하고 그 도학과학을 병진하고 어느 한쪽을 버리지를 않으시잖아요, 대종사님은. 네. 그 어느 한쪽을 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만들어 가시고 조화롭게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것 자체를 저는 이제 겸전이라고 대표 명사로 겸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잘 사는 길 또는 잘 사는 방법 그 중에서 이제 공진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자가 이제 함께 진급할 때 진짜 나갈 진짜 예. 그리고 화할 때 이렇게 쓰신 거죠. 공진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우리 도화 교무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면은 이 말씀이
기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감흥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기계의 하나의 공진, 요렇게 또 이해도 되겠죠? 그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그 다윈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공진화라고 하는 간의 그 암시가 있었는데, 공진화론은 한참 뒤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화의 핵심은 자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자연이 말하자면 생물에 대해서 생물이 그 자연의 생존하기 유리한 조건들을 선택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돼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자연과 생물 또는 생물과 광물의 사이에서 생물이 자연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생물도 광물의 영향을 받지만 광물도 심지어는 어떤 자연조차도, 돌조차도 생물의 영향을 받아서 진화하더라. 함께 진화하는 거더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진화론이 본격화됐고, 최근에 사실 진화론에서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모든 진화는 공진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진화하는 거지, 어떤 하나가 진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AI와 IA, 사물과 인간의 진화에서 그 사물이 예를 들면 AI만 쭉 진화해 갈 것이다 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네. 뒤에는 인간이 있고, 결국 인간에 의해서 AI도 더 진화가 되고, 또 그 진화된 AI, 그 사물에 의해서 또 역시 인간도 공진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공진화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미래의 어떤 삶의 선택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받는 부분은 종속될 것이냐, 소외될 것이냐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속될 것이냐, 그 말하자면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그거를 거부하고 그냥 소외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양극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신과 물질 사이에서 공진화하면서 인간과 기계 또는 인간과 뭐 타인 그리고 개인과 집단 이런 사이에서 공진화를 통해서 뭔가 조화롭고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공진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이 되니까 정신을 네. 잘 가져서 물질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함께 발전하는 공진이다, 공진화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느 분이 또 한 말씀 질문하시거나 이해해 주셔도 되는데, 대종사님이 이제 이 경전 어떤 아니면 이제 신앙의 문에서 이 도를 밝히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성리자리를 밝히지 않는 그러한 교는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 이제 좋게 보고 아까 처음에 이제 십상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아주 상당히 제가 예. 공감을 했는데, 예. 성리는 두 가지 측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주 만유 중에서 들어가지만은 물건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환대기 하는 만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성원리. 이 두 양면을 하나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둘을 잘 밝힐 때, 그러니까 관천지이상 할 때, 저 그러면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가지 하시면서 제가 하나 생각 들었는 거지. 엄마와 아버지는 왜 친하시지? 이런 게 지금 아까 그때 질문하실 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 양면을 아주 고르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적 신앙도 좋지만 사실적 도덕 훈련이 빠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구름도 봤지만은 엄마 아버지도 한 말씀 하신 것 같고, 또
우주 만물 그리고 자성의 원리 두 개를 융합해서 그런 면이 아까 십상에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참 공감이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마 이으세요. 네. 음. 다른 분이 또 말씀을 질문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잇겠습니다. 예, 예. 교무님한테 이제 질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우리가 불생불멸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 증명해봐. 라고 하면은 너 뭐라고 말할래? 이렇게 이제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이 챗 GTP 401 이 401 이것이 지금 이제 기억하는 단계에 대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저 자신이 너 불생불멸이라는 걸 증명해봐라고 하면은 사실 기억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아까 제가 이거 어떻게 불생불멸인데 그러면은 내가 60년 전 일을 기억해 지금. 근데 제가 도가 스승제 못해서 전생들은 다 기억 못해. 그렇지만 꿈에도 내가 무슨 꿈을 꿀 때 기분 나쁘거나 그러면은 나 꿈 안 꿀 거야 라고 하면 꿈도 내가 멈출 수가 있어. 이게 판단이고 기억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는 네가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너 단적으로 한 번에 증명해봐라고 하면은 저는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판단한다는 것 특히 기억 이것이 나는 불생불멸의 한 조건을 갖고 있는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 예. 말씀 또 이어서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 그 불생불멸에 관해서 조금 저도 이제 요즘 그 챗GPT를 포함해서 이 인공지능이나 뭐 과학의 어떤 흐름들이 보여주는 그 뭔가 좀 변화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제 인간이 결국 유전자가 선택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죽음을 선택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죽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개개인이 선택하는 단계.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좀 더 거기서 한 발 나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죽을 수조차 없는 어떤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왜 죽을 수가 없냐면 이미 지금 사실은 저의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기록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고 챗GPT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어떤 현대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보존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그것이 예를 들면 나를 복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어떤 예를 들면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내 어떤 또 다른 자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내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이미 지금도 어떤 것들은 가능하냐면 내가 이제 뭐 내가 아니어도 AI에 나를 학습시켜 가지고 나처럼 어디서 강의를 하게 하고 또 뭐 거기서 상담을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내가 죽는다 그래서 내가 물리적으로 내 이 육체가 더 이상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도 그런 과학적으로도 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한번 또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고요. 예, 네,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더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어떤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연구를 해서 어떤 어, 발명 또는 그 어떤 사실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다 알고 해서 정리를 다 해놨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분이 뭐 적어놓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남겨놓거나 하는 것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분이 다른 분들 앞에서 설명하거나 문답을 하거나 이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AI에게 그것을 입혀서 그 지능을 그 가지고 있던 머릿속에 있던 모든 그런 연구 결과를 저장해 놓고 그리고 AI가 예, 문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게 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그런 문제를 토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거기에 답변을 하고 이렇게 연구 토론하는 그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라고 예, 하는 그런 생명체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겠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또 쌓아 놓은 그런 업적은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계속 이렇게 진화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같이 융합해서 어, 어, 도움을 또 언제든지 줄 수가 있고요. 만약 그게 로봇이라고 하면은 로봇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런 물리학자 또 세계적인 또 정신 어, 또 학자 과학자라든지 뭐 이런 어, 그런 지능을 그런 집합체를 갖다가 알고 있는 집합체를 갖다가 뇌 속에다가 이렇게 칩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그 로봇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물어보기도 하고 네, 필요한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작업을 할 때도 직접 내가 이 기본적인 걸 만들 테니까 옆에서 좀 도와달라든지 어쨌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육도 하고 굉장히 그런 새로운 시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이 있으면은 이제 그렇죠. 예, 네, 인간들이야 서운하지만 세상을 떠나기가 서운하겠지만 인류 문명은 계속적으로 더 확장돼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그게 나쁜 쪽으로 그런 AI에다가 지능을 그게 그런 저기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한 악인이 한 사람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가 예,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악인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걸 어디서 또 칩으로 넣어놔 버리면 그런 게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예, 말씀하신 그런 예, 내용은 결국은 기계든 사람이든 아니면 뭐 물질이든 정신이든 간에 한쪽만 발달시켜서는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쌍전, 겸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정신은 정신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역사의 과정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직도 정말 물질조차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균형 있게 그렇게 고루고루 분배가 안 돼 있어요. 물질조차도. 정신은 또 말할 것이 없죠. 예, 한쪽에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그런 것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요. 그것의 하나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한다면 집단이라고 한다면 종교인데요. 종교만큼은 예, 정신과 물질 두 가지를 다 온전하게 쌍전으로 겸전해서 그렇게 교조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 받고
그렇게 해서 좀 희생 봉사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이 종교조차도 사실은 어떤 그 이데아 뭐라고 그러나요? 이데아가 아니고 하여튼 그 무엇인가의 그 도그마를 중시한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에 도그마 속에 그냥 몰아넣어가지고 흡수해버려가지고 종교조차도 사실은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융통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불교하고 우리를 서로 나누자고 하는 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고, 나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교보다 더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불교 쪽에서 가서 보면 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에서 알고 배우고 하는 경전들을 또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도그마에 빠지는 아주 쉬운 집단이 종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절대적으로 지금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닌데 예, 우리 메타버트 시작할 때부터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상당히 머릿속에 이제 잘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겸전, 쌍전, 네, 예. 절대적으로 그게 그렇게 가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가야 되는데도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그게 뭐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의구심이 있는데 일단은 개인과 소집단으로부터 뭔가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뭐 사실은 개인이겠죠. 개인이 이제 그 저는 공진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챗GPT하고 계속 뭔가 그런 일종의 공진화를 해가는 챗GPT뿐만 아니라 AI나 모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또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호흡해가면서 대중과 호흡하고 또 기술과 호흡하고 하면서 저를 사실 좀 이렇게 일종의 진화시키는 공진화시키는 과정에 굉장히 흥미가 많거든요. 근데 챗GPT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를 그게 이제 GPT스 지금 이제 화면을 바꿔놨는데 그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얘기했던 GPT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뭔가 학습시켜서 예를 들면 소태산 GPT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만화 쪽에서도 지금 그 이현세 씨 잘 아시죠? 그 공포의 인구단을 그렸던 이현세 씨 같은 경우는 그분이 그렸던 그림체를 이제 AI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시대 트렌드에 맞는 걸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 3년 걸릴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지금이라도 누구든 여기 계신 누구든 마음을 먹으면 챗GPT에 들어가셔서 GPT스라고 하는 소태산 GPT 또는 각자의 GPT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또 다른 소태산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 나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악용되는 사례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악용되느냐 선용되느냐 하기 논의에 앞서서 사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해가 전제돼야 이게 과연 어떻게 악용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원불교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종교 소태산의 어떤 그 비전, 미래 비전을 보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잘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쉬움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개인부터 시작을 하고 소태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계속 논의도 하고 또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교의 문제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우리
교당의 전문 출신 교무님이시고 저희도 이제 교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깥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전문가나 그쪽에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교수님을 이제 모시면 서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당장 저희한테는 이제 우리 교단 내 문제를 얘기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런데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 벗어나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 사람의 예. 정신을 지배한다고 봐요. 마음을 지배하는데 정신을 지배하는 게 가장 이제 특징적인 그런 것이 분야가 이제 종교인데 이게 종교에서 이게 그 마음을 정신을 이렇게 지배를 해버리면 정말 아주 위대한 그런 종교 같으면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깨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위대한 그 일이 벌어지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사이비나 뭐 이런 세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속박을 당해버려요. 한 가지의 어떤 뭐 위로 예를 들어서 천국이라거나 아니면 극락이라거나 어떤 뭐 그런 저기에 빠져버리면 완전한 생활을 잃어버리거든요. 그쪽으로 다 몰두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이 그 마루종자 종교, 으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종교가 잘못 가버리면 사람과 그런 가족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길로 인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겸전, 쌍전, 병진을 하다가 이제 겸전하고 쌍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일여로 간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도 그 말씀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 부분에 그야말로 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의 뜻을 이게 정말 이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잘 그것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 정말 겸전하기 이전에 이미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그 어떤 인생의 어떤 큰 저기로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절대 그뭐 가톨릭이나 기독교도 서로 융합이 안 될 것이고요. 불교, 원불교도 융합이 안 돼요. 원불교 자체에서도 사실은 융합이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들의 어떤 그 공부 정신이라거나 또 출가 교무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이라거나 이런 것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전체적으로 우리 종교 안에서 이것이 찾아지질 않는다면 그게 합치가 안 되고 겸전하자, 쌍전하자. 우리 이미 우리 교법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차별 두지 않는 거. 그런데 그것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정신이 올바르게 어떤 그런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고 편차게 되지 않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분야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고 많은 이제 후학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우리 대종사님의 제자로서의 그 지금 출가 전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겸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쌍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지금 낮은 단계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이론상의 진리라거나 하는 우리 가르침은 이거 완전히 지금 통일이 돼 있어요. 그게 이미 겸전, 쌍전, 이료까지 지금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네, 우리는 원불교는 사은신앙이다라고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원불교는 뭐 저기 사막 팔조다 해가지고, 뭐그 중에서 또 우리는 작업지사를 제일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고, 뭐 불교는 뭐 깨침을 중시해가지고서 우리하고 다르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우리 이도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을 정말 대대적으로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좀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을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많이 눈을 좀 떠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저희 지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그 탈종교적 원불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미래 비전으로서의 소태산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종교적인 어떤 허들 없이 소태산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소태산을 받아들이고 그걸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방법을 상당히 좀 제 역할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단 내에서 사실 교단을 뭐 나름 설득해 본 것이 없는 건 경험이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오히려 이제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제가 오히려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외부 강의도 하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걸 콘텐츠화하는 방법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태산 갤러리라든가 소태산 영화제라든가 제가 뭐 좀 맡은 일들은 꽤 많아요. 이번에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제가 제일 비중 있게 생각하는 거는 그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어쨌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탈종교로서의 원불교 또 이제 통종교로서의 원불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좀 건드려 보지 못한 부분이고, 특히 탈종교로서의 원불교라는 측면에서 일상 또는 미래 일상의 비전으로서의 그 소위 공진화 또는 개벽과 겸전, 이런 내용들을 저는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지금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교수님, 해주실 내용이 제가 사실 좋아하기도 하고 다른 분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수님의 이런 메타버스 법회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세밀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겸전이고 쌍전이고 그게 물질과 정신이 같이 발전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탈종교. 저는 진짜 탈종교라는 말씀을 듣고 참 너무 공감을 많이 했어요.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다고 하면 그건 사실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교가 뭐냐면 우리 인류를 구제하는 것인데, 모든 생명들을 구제하는 것이 종교인데, 어떤 울타리가 있다. 이 범주 내에서는 우리가 구제할 수 있고 저 범주는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종교야말로 사실 울타리가 예, 없는 예, 것이 종교일 텐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서양 종교, 동양 종교, 또 동양에서도 뭐 이종교, 조경교, 또 불교 내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새로운 불교, 뭐 기성 전래 불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구분을 짓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자기 종교의 그 종지를 정말 꿰뚫어 버리면 깨닫는 경우에는 사실 없어져 버리는 건데요, 다들. 그냥 그 통역만 하면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다 의미가 상통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렇게 교조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학적으로 흘러요, 교학적으로. 교학으로 보면 전부 다르죠. 각 종교가 우리하고 달라요. 저기 설명도 그렇고 이렇게 분야별로 다른데 결국은 그 꼭대기에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AI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병진하면서, 결국은 병진하다 보면 같아지는 거죠. 쌍전해지고 다시 다 온전해지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예. 우리 교단에서 많이 좀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덜 자금을 안 들이고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건물 하나 지어야지만 이게 교화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시니까 너무 차이 나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 아인슈타인 그쪽 방면에 서 계시는 학자시라면 지금 우리 원불교는 지금 아직도 저기 뭐 다인 시절에 또는 그 뉴턴 물리학 시절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관심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좀 눈만 좀 뜨면 함께 이렇게 참 좋은 교육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화도 빨리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종사님께서 차차 되어지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몇 가지 용어 중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이제 좀 교무님이 이제 특히 이제 예. 현직 교무님이 이제 그 용어를 쓰셔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질문 내지는 의견을 한번 교환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미국 원불교는 신앙 집단이죠. 신앙 집단. 근데 대종사님의 이렇게 처음에 깨치시면서 이 법을 내놓으실 때는 조금 그렇지 않은 면도 상당히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있는데 교수님께서 탈종교를 쓰셨어요. 대종사님은 탈종교시기도 하고 종교적이시기도 하고 통종교적이시기도 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네, 그런데 여쭈고 싶은 것이 이제 뭐냐면은 어떤 공감이 갈지는 몰라서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대종사님 이게 어떤 용어예요? 무엇에 탈종교적이셨을까 하는 걸 한번 교수님께 좀 짚어주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용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고요. 그 전에는 종교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투훈 선생이 그 동학을 하실 때는 종교가 아니었잖아요. 예. 처음에 그랬죠. 동학인데 그게 이제 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철학이나 이런 학문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의 종교고 도고 종교고 하나의 수행이고 하나의 철학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드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도 처음 만드셨을 때 대종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원불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잖아요. 도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종교라는 표현은 있지만 불법연구회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게 이제 그게 뭐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주 일반적이고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성 종교의 스타일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원불교가. 원불교라는 명칭은 정산종사님께서 해방 이후에 만드셨지만 원불교의 그 특히 소재산 대종사님의 그 삶의 궤적을 보면 대각을 얻으시고 바로 이제 영산방언상을 하신다든가 저축조합을 하신다든가 뭐 이런 경영을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종교의 어떤 선지자들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탈종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종교라는 용어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다 탈종교다 뭐 통종교다 할 만한 것이 아니었고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불교인만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대종사님이 만드셨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우리가 원불교를 종교로서 받아들이면 그거는 이제 원불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원불교를 하나의 탈종교로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이제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고 원불교를 통종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타종교인까지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불교인, 무종교인, 타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인류가 다 여기 포함이 되잖아요. 예.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모든 인류가 이 우리 교법 안에서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종교로 우리를 국한시킨다면 모두를 입교시켜야 되겠죠. 그 모든 인류를. 저는 이제 그거는 대종사님이 보여주신 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대종사님이 생각하신 어떤 방향성이 아니라고 보고, 물론 종교는 종교로서의 어떤 가장 그 코어한 어떤 영역에 가장 중심을 잡고 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확장시키는 무종교인 대상, 타종교인 대상의 어떤 뭔가의 그 액티비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원래도 그런 취지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종교 활동도 유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게 있고, 탈종교 운동도 사실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 대사회교육이나 이런 것들 본래 초기 교단사부터 다 시작했던 것들이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놓으면 다양한 어떤 방법론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참, 그, 교무님께서 이 탈종교를 용어를 좀 쓰신 것은 저에게 좀 독특했어요. 독특했는데, 평상시에 이제 좀 많이 느끼는 게, 지금 교무님이 첫 번째부터 이게 저 십상 관천기상부터 쭉 하시면서 공감하는 게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탈종교 이 부분에서는 그 종교는 어떻게 보면 속박된 개념, 그리고 한 분의 말씀을 오롯이 믿고 받들어 잘 모를 때 그것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은 극락도 가고 천당도 가고 그렇게 한다. 진급도 하고 한다. 근데 이게 약간 약간 독선적인 그 음의 시대라고 할까요? 좀 조금 개방되지 발전되지 못하는 영성이 트이지 못한 시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당히 종교적인 흐름으로 강했는데, 지금은 대종사님이 처음에 이제 말씀 내놓으신 게 거기 표에 물질 개벽되니 정신 개벽하라.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한쪽만 치우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까 공진화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상당히 탈종교적인 면이 있다, 저는. 그런데 종교에서 이 섭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건 사도요 라고 하시는 부분은 통종교, 그러니까 큰 성현의 말씀을 잘 받들어 보면은 거기는 물질과 자성의 원리 두 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만번명일십처럼 통종교 예, 이런 개념에서 아주 폭넓게 거침없이 활용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 진짜 누가 자꾸 그러시더만 5만 년 배운 5만 년 배운, 그런데 저는 5만 년 배우라는 말이 좀 사실은 거북스럽습니다. 저는 생각에 원시반본이라고 쓰셨잖아요. 본인은 원시반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5만 예, 년, 그 이제 길게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은 문제는 없지만, 왜 대종사님이 5만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쓰실까? 원시반본 외상이라고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다 하는 생각을 했고, 하여튼 탈종교와 통종이라는 말은 아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래의 앞으로 미래에 아주 걸맞는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또 전에 한번 얼핏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저는 이제 그 K종교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K 릴리전 뭐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불교가 한국적 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사실 K종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한국 종교라고 부른다면 저는 오히려 원불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바로 통종교 정신이 한국 종교 K-릴리전의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냥 원불교를 떠나서 그냥 그 용어 자체로만 보면 종교, 탈종교, 통종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그 일종의 명제가 일종의 그 정반합처럼 이제 종교라고 하는 어떤 태제가 있고 뭐 반으로서의 어떤 탈종교라고 하는 안티태제가 있고 그것이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용어 또는 종교라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도구마라든가 어떤 딜레마 같은 것들을 탈종교를 통해서 오히려 개인화되면서 개인화된 영성이라든가 이게 탈종교적인 어떤 대표 용어가 SBNR이잖아요. 그러니까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해서 영성은 추구하지만 종교는 거부하는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을 탈종교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보고 있는데 그 탈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특히 이제 어떤 기성종교 중에서 도그마가 강한 종교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개인이 그러니까 그런 도그마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탈종교의 과정이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그냥 완전히 종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통종교, 모든 종교가 하나고 모든 진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통종교 원리로 가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반합으로 뭐 태제, 안티태제, 신태제라고 하듯이 그 종교, 탈종교, 종교가 탈종교를 거쳐서 오히려 통종교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으로 보면 어떨까? 탈종교 현상을 종교 입장에서 우려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종교 자체도 제기를 찾아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 뭐 이런 걸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말씀 아주 그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과거에 그 저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각 부락마다, 각 마을마다 이렇게 어, 그 전통이 다르고 생각하는 그 저희가 관습이 다르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나라가 통일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통치하는 그런 체제가 왕정 체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관습이라든지 그런 저기 문화가 이제 한 국가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공유를 하겠죠. 지금은 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각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뭐 이러겠지만은 어,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코스모폴리타니즘 뭐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코스모폴리타니즘. 근데 예. 그렇게 뭐 새롭게 뭐 말을 창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휴머니즘 하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인류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면 그걸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도 될 거예요. 그 인간의 사람 위주의 정신, 사람 인본주의 뭐 그런 그 휴머니즘 하나면 어떤 뭐 나라 사람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뭐 어떤 뭐 자기들의 어떤 종교가 다르더라도 다 통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저는 그 종교적인 특성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서 기독교 신자가 저기 뭐 어디 남아메리카에 있는 기독교 신자하고 만나서 말만 서로 다를 뿐이지 언어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통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또 떠오른 게 뭐냐면 탈종교가 진짜 종교다운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는 떨어지는 게 있어요. 예, 서양 종교, 동양 종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디즘이 있고 크리스천리티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사실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지만 전체 진짜 종교는 그런 게 없이 하나에 녹아버린 종교다. 서로 다 눈으로 보면 서로 아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저 뭔가 도와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종교 관계 없는 것처럼 종교 자체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탈종교야말로 진짜 그게 종교다운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삼동 논리가 바로 그런 거다는 생각이
뭐 들거든요. 그러니까 삼동윤리 예, 자체를 예. 우리가 뭐 다른 종교 단체에다가 우리는 뭐 설명할 것이 없이 그 자체가 사실은 종교다운 우리 원불교가 사실은 원불교만의 종교가 아닌 탈종교, 통종교다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정말 그 삼동윤리는 위대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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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합니다. 예, 수정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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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탈종교, 통종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겸전과 뭐 쌍전, 일열을 말씀하실 때 그 겸전이라는 말에서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우리 그 원불교, 꼭 원불교, 우리 일원상의 그 종교와 생활이 같이 겸전해 나간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제가 오래전에 그 기독교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정말 신앙심이 깊은데 그 친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일요일 날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를 하면은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예, 자기는 그날 교회를 안 가면 일주일이 정말 힘들어진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참 그 당시에는 참 어이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희 이 원불교라는 것이 이 종교와 생활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도록 해주는 그 대종사님의 그 교리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시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해 나가야만 하는 것을 이거 무시선을 그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 무시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신앙적인 무조건 기복적인 그런 종교에 묶이지 않는 그런 탈종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탈종교라고 하지만 그 종교 내에 있으면서 물론 이제 이 무시선이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거지만 그 종교 내에 있으면서 결국은 탈종교적인 그러한 이 대종사님의 그 법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학적으로 빠지거나 무조건 그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종교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의 그 전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그 교리는 뭐냐, 무시선대로 행하면 탈종교적이고 결국은 종교와 생활이 둘이 아닌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말씀이 맞고요.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예. 원불교인으로 산다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종교와 탈종교와 통종교적인 어떤 관점을 고루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생활이 바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교당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교당 밖이나 뭐 구분 없이 또 예. 그런 삶을 무시선을 통해서 육군이 유사하고 무사한 어떤 그 상황만 따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탈종교적인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종교와 탈종교와 통종교적인 것을 다 어우르는 어떤 측면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 이것이 뭐 종교다, 이것이 뭐 탈종교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살아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거랑 조금 좀 거리가 좀 먼 건데 처음에 말씀하신 건데 그 AI가 그 반려지능 그 맞춤형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적에 한 20여 년 전에 보면 그 핸드폰으로 그
컴퓨터 내에서 게임을 해서 에 맞는 그런 아바타를 키우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네. 애들이 막 뭐 하다가 나 빨리 가서 걔 밥 줘야 되라고 막 핸드폰에 접속을 하고 얘 물 줄 시간이야, 얘 놀아줄 시간이야,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마고치 그게 아니 네, 예. 예, 예. 예, 그런 거 기억나시죠? 나 지금 이제 밥 좀, 저는, 다마고치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예, 이해가 안 됐어요. 밥 줄 시간이고, 물 줄 아, 시간이고, 심지어 놀아줄 시간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얼마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지금 네. 제가 이 반려지능 그 맞춤형이라는 게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것보다 걱정되는 면이 뭐가 있냐면, 지금이 그 남자 여자를 사귀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네. 사귀는데 뭐 조건도 맞아야 예. 되고 또 저 사람 비위도 맞춰야 되고 하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요즘 애들 물론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회적인 그 커뮤니티가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면 이 예. 맞춤형 그 반려지능이 나온다면 그마저도 그게 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항상 양면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마고치 시절은 아, 이제 맞다. 뭔가 이렇게 양육시키는 개념, 다마고치는 예, 그랬고요. 그 예, 일본에서 나온 예, 건데, 예, 예. 나중에 이제 드래고치라 그래가지고 또 내 걸 좀 육성해가지고 전투형 로봇을 키워서 다른 사람이 키운 거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예, 이랬는데, 예,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이제 지금은 그 아주 구체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대화 중에 그 키워드를 이 사람은 뭘 좋아한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 뭐 한예종에 있다. 이 사람은 뭐 어떤 그 영어로 뭐 영어와 중국어로 뭐 이런 언어를 바꾸면서 하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예,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제가 예, 그걸 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 예, 대해서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게 지금 단계에서 쓰여지는 그 활용을 보면 예,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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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한테 이제 로봇 그 대화형 로봇 돌봄 예, 로봇을 지급을 해요. 어떤 예, 예, 지자체에서는. 근데 그 돌봄 로봇이 이제 하는 역할이라는 게 지금은 되게 제한적이고 약 먹을 시간 예, 예. 이야기해주고 뭐 문제가 있을 산책하, 때 예를 들어 예, 살려줘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제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듯이 AI에도 당연히 양면성이 있지만 그거를 인류가 이제 그걸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인류가 이제 장년기에 들어서고 각성이 되면서 이거를 잘 공진화할 수 있는 종속되지도 않고 소외되지도 않고 종속된다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겠죠. 예, 예, 소외된다는 것도 역시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면성에 빠지지 않고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내가 공진화하면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이런 기계와 협업. 근데 사실은 앞으로 미래는 이제 기계와의 협업이 가장 큰 경쟁력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걸 안 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주도적 어떤 공진화, 인간 정신의 주도적 공진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원불교 같은 소태산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걸 미리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어떤 예, 방향성이나 예, 어떤 바른 활용이나 예, 그 예.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음, 것들은 뭐 대기업이나 이런 빅테크나 울트라테크들이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한테 그런 일종의 책임이나 역할 같은 게 있다라고 느끼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이 AI가 내재되지 않은 심어주지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 응용해내는 능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미 학습되지 않은 거를 예예 학습되지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 이미 예. 전체적인 대화 그 AI와 인간과의 그 대화를 딱 유추를 해서 자기 스스로 응용력을 나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농담 맞습니다. 같은 거 있죠. 예예.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단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이제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면서 인간이 학습하듯이 뭔가 학습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예. 실패했고 갑자기 어느 음. 순간에 일정량의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얘가 지능이 생긴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갑자기 지금 똑똑해지면서 근데 그거를 예. 지금 이제 그 어떻게 그것이 생겨났는지를 인공지능 학자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게 문제인데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각자의 이제 반려지능처럼 맞춤형 일종의 인공지능이 다 에이전시처럼 AI 예. 에이전시처럼 이렇게 비서 역할을 AI 비서 역할을 다 하게 예. 되면 예.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비서들끼리만 통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죠. 왜냐면 지금 예. 그런 연구 방향도 그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 거는 이미 챗GPT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예, 챗GPT 같은 거는 이제 LLM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얘는 자팍다식한 만물 박사 같은 애인데 이제 그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지금은 그 스몰 그 랭귀지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야만 아는 애들이 이제 그 AI들이 생겨나요. 예. 그러면서 걔네들끼리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음, 식으로 음, 가려고 하는데 음. 그건 좀 더 정확한 예. 방식이죠. 예, 예, 챗GPT처럼 이제 예. 뭐 뭔가 그런 그 환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어떤 전문 영역을 음, 가진 AI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한다. 이게 이제 지금 또 상당히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인데 그런 예, 위험성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경고들을 하죠. 예. 그러죠. 근데 사실 그게 뭐 어떤 해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음, 일단 이해하면서 저는 뭐 그게 원불교의 저는 무시선하고 공진화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공진화라는 게 어떤 내가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음, 무시선의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음, 그 사막을 병진하면서 그 바로 일종의 공진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결국 그것이 종교가 추구하는 또는 원불교가 추구하는 어떤 그 방향성하고 어느 지점에서 정확하게 만난다고 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무시선이라면. 예. 그러죠. 예, 맞아요. 예.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원불교의 미래가.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사님 자리 안 다른 계세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 하실까요? 네, 우리 원사님이 지금 원사님 네, 마이크가 꺼져 계시네요. 네, 달려 어디로 가셨나? 올라가셨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렇다고 그렇게 막 달려 달려 올라갈 때 올라가시 양손을 점프하세요, 못 점프. 쓰고 양손을 못 쓰고 한 손만 이렇게 썼습니다. 어, 아, 오랜만에 모시고 막 그러는데 또 원사님 달리 또 질문하고 싶은 네, 질문이 아니고 원사님 저는 한번 맛을 봐서 지금 저희 기구가 있는데요. 이 지금 이렇게 네, 그 메타버스 속에서 실제로
현실 감각 있게 이렇게 네. 느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려면 그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우리 원불교 교도만이라도 우리 교수님의 영향 하에서 영향을 받고 좀 그렇게 같이 기구를 머리에다 쓰고 잊어버렸어요. 뭐라 그러죠, 교수님? 헬멧이 자꾸 헬멧이 있다고 그러는데 헬멧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메타퀘스트 예, 그 자체를 뭐라 그러죠? HMD라고 보통 하고요. 예, 그 원래 이름은 뭐 HMD라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예, 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XR 디바이스라고 보통 하고 XR 디바이스, 그 예.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퀘스트 네네네. 그러니까 XR 디바이스, VR 디바이스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예, 요즘은 예. 이제 MR 그게 예, 갑자기 예.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항상 머릿속으로는 그 헬멧인데 이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재미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현장감 있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사실 그 맛을 네. 모르기 때문에 좀 흥미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우리가 좀 길을 닦느라고 이걸 좀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좀 초보 단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었습니다. 네, 원사님. 제가 나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태산 영화제 할 때 한번 그 공지를 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좀 네. 더 이게 메타버스나 이게 AI가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걸 좀 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요, 네. 아까 교수님 계단 올라가시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우리는 막 몰랐어. 어떻게? 여기저기 헤매고, 막 이리저리 빙글빙글 도는데, 올라가시는데, 그 영화제 보는 기분? 아, 예. 우리 교수님이 지금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한테 지금. 이거 좀 봐라.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네. 예. 네, 시간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2주 후? 아니다. 저희들이 한 달 후에 뵈는 거죠? 한 네. 달 정도 후에 뵙기로 하고요. 교수님은 1월 오늘 달에 좀 배워야 돼요. 1월 달. 내년 1월 달. 아, 그래요? 네. 교수님은 두 달 네, 지나서 세 번째 달에 모시기로 돼 있어서 교수님 매달 못 오시니까. 여기 교수님 저희들이 느끼는 바 스타일이 오늘 그 제목에도 있었지만은 미래지향적인 이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그쪽으로는 상당히 좀 부럽고 또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이 그 솔선물을 보면은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을 믿으라.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일까 생각이 드는데 내 것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 꼭 네 것 믿어라 라는 종교적인 개념을 떠났다는 것. 이런 면에서는 탈종교적인 것 같고 통종교적인 것 같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튼 대종사님은 물질 전체를 다 부처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물질을 선용하고 물질을 부처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저희들한테 길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원만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물질의 선용 이것을 저희들이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 잘 배우고 갑니다. 네, 1월 달에 그럼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아쉽지만 이렇게 자리 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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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짝짝짝짝 박수도. 네, 박수. 네, 녹화 끝내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